그날 아침 평양의 겨울 공기는 유난히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갑자기 끊기더니 건조한 남성 목소리가 전파를 갈랐다. 전기관 긴급 지시, 즉시 비상소집. 짧은 문장인데도 사람들의 어깨가 동시에 움찔했다. 나는 창문을 닫은 채로도 그 목소리가 복도까지 스며드는 걸 느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아무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나 때문에 시작됐을지도 모른다는 걸. 내무성 건물로 향하는 길. 통행증을 쥔 손이 이상하게 차가웠다. 잉크로 찍힌 굵은 도장이 내 체온을 빼앗아가는 것 같았다. 검문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 분복의 단추, 쌓여가는 눈발. 이동제한 강화라는 말이 도로 위에서 실제가 되는 순간을 나는 처음으로 똑바로 보았다. 청소라면 외무성 간부증 하나면 지나갈 곳에서조차 오늘은 신분증을 2번이나 꺼내야 했다. 정사가 내 얼굴을 보고 다시 사진을 보고 또다시 얼굴을 보았다. 그 몇 초가 몇 분처럼 길었다. 내가 맡은 일은 협상이었다. 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협상의 말이 아니라 기록을 다루는 일이었다. 대외 협상에서 오간 내용을 정리해 전문 대문으로 만들고 특정 문장 하나하나의 뉘앙스를 조정해 상부로 올리는 실무. 상대의 숨소리와 침묵의 길이를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 나는 그 일을 오래 했다. 회담 자리에서 입술은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한 줄의 표현 때문에 목숨이 오갈 수 있다는 걸 배웠다. 그래서 내 책상에는 항상 같은 물건이 있었다. 회색 표지의 전문 대장, 낡은 타자기 리본, 그리고 암호표가 끼워진 얇은 파일. 그 파일 속에 비밀 전문이 있었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전문이라는 건 종이 한 장이 아니다. 그건 흔적이다. 누가 무엇을 말했다는 흔적. 어느 밤, 어느 방에서 결정이 내려졌다는 흔적. 그리고 그 흔적은 때때로 지워져야 한다. 외무성 건물 안쪽으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다. 복도는 더 조용했고 신발 밑창 소리조차 크게 울렸다. 벽에는 늘 붙어있던 구호문이 오늘따라 더 선명해 보였다. 마치 너는 보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회의실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낯선 얼굴도 있었다. 외무성 소속이 아닌 표정이 유난히 단단한 남자들. 그들의 시선이 회색처럼 차가웠다. 나는 그 시선을 알아차리고도 모른 척했다. 이곳에서는 모른 척하는 게 생존이었다. 동무. 들어가시오. 문이 열리는 순간 나는 한 가지를 느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알던 규칙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회의는 짧았다. 아니, 짧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짧게 끊겼다. 질문은 협상 내용이 아니라 문서였다. 누가 전문을 작성했는지, 어떤 경로로 보냈는지, 사소한 단어 하나가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지. 나는 계속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누군가 내 답변을 받아 적으며 펜 끝으로 종이를 긁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벽시계가 한번 크게 딱 소리를 냈고 누군가 문을 닫았다. 특정 구역 봉쇄, 근무지 통제, 전원 대기. 말은 단순했지만 그것은 곧 감옥의 문장이었다. 밖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고 전화선이 끊기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아주 얇은 얼음 위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얼음은 소리 없이 깨질 것이다. 그리고 나를 더 두렵게 한 건 아직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왜 아직일까?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지만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 기다리는 걸까?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그 파일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만졌다. 종이의 결이 피부에 걸리는 느낌이 싫을 만큼 선명했다. 그 속에 한 문장, 한 줄이 지금 평양 전체를 흔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평소에는 국가를 대표해 협상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지만 오늘은 그 자부심이 나를 목조르는 끈이 됐다. 가장 무서운 건 소리 없는 사냥이다. 그리고 그 사냥이 이미 시작됐다는 걸 나는 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탈북담이 아니다. 한 줄의 비밀 전문이 어떻게 사람을 몰아붙였는지, 그리고 내가 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그날 평양의 침묵이 왜 그렇게 무거웠는지. 그날 이전의 나는 겉으로는 평온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이다. 외무성에서 최고의 협상 실무자라는 말은 늘 조심스럽게 붙었다. 실무자라는 말 뒤에는 책임이 숨어 있고 최고위라는 단어 뒤에는 위험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이를 오래 걸어온 사람처럼 얼굴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법을 배웠다. 아침이면 언제나 같은 순서였다. 물이 나오지 않을까봐 가장 먼저 수도꼭지를 틀고 약한 물줄기라도 흐르면 양동이를 채웠다. 겨울에는 특히 더 그랬다. 물이 얼어붙는 날이 많았고 한 번 끊기면 다시 나오는데 며칠이 걸리곤 했다. 물이야말로 생활의 숨통이었다. 그런 날이면 집안의 모든 대화가 짧아졌다. 목이 마른 사람은 말도 아끼게 된다. 식탁 위에는 늘 비슷한 음식이 놓였다. 배급으로 받은 옥수수 가루, 소금, 그리고 어쩌다 들어오는 작은 기름 한 병. 아내는 그 기름을 정말 조심스럽게 썼다. 마치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죄가 되는 것처럼. 아이는 그 맛을 기억하려는 듯 밥을 오래 씹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아무 말도 못했다. 말이 길어지면 감사라는 단어가 튀어나올까봐 겁이 났다. 우리는 감사할 자격이 없었다. 감사라는 말은 현재를 인정하는 말이니까. 하지만 나는 외무성으로 가는 길에만큼은 사람들이 나를 조금 다르게 대했다. 이동 허가증은 매일 갱신해야 하는 종이었고 도장 하나가 없으면 단번에 걸렸다. 통행증에는 내 이름, 부서, 이동 부간이 찍혔다. 그 종이 한 장이 나의 숨 쉴 수 있는 범위였다. 검문소에서 병사가 내 통행증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웃지 않았다. 웃으면 의심을 산다. 그저 고개를 조금 숙이고 침을 삼키지 않는 법을 선택했다. 외무성 건물 안에서 일은 더 정교했다. 내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는 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협상 결과를 전문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전문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건 국가가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회담 녹취를 받으면 먼저 문장의 호흡을 정리했다. 누가 먼저 말을 끊었는지, 어떤 단어에서 상대의 목소리가 낮아졌는지, 그 침묵이 몇 초였는지까지. 그런 것들이 문장 속에 살아야 했다. 그러고 나면 암호표에 따라 특정 표현을 바꿨다. 같은 의미라도 어떤 단어는 위험했고 어떤 단어는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내 손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은 얇은 비밀 전문 봉투였다. 봉투의 접착면에는 특수한 풀 냄새가 났다. 다른 문서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봉투를 접는 각도와 위치까지 규정이 있었다. 나는 봉투를 닫을 때에 항상 같은 습관을 가졌다. 손톱으로 봉인선을 한번 눌러 확인하고 다시 한번 손바닥으로 문지른 뒤 빛에 비춰 결이 흔들리지 않는지 본다. 그게 나의 직업적 기도였다. 누가 보면 강박이라고 했겠지만 그 강박이 나를 지금까지 살려줬다. 외무성 내부의 공기는 늘 얇은 긴장으로 채워져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표정을 읽지 않는다. 대신 서로의 말끝을 기억한다. 특히 학습이 있는 날이면 더 그랬다. 우리는 일정한 시간마다 사상 학습을 해야 했고 스스로를 비판하는 문장을 준비해야 했다. 말이 지나치게 솔직하면 위험했고 너무 형식적이면 성의 없다고 지켰다. 그 줄타기는 늘 목숨을 담보로 했다. 나는 가장 안전한 수준의 문장을 골랐다. 안전하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감시는 있었다. 동네의 조직은 서로를 보게 만든다. 누가 늦게 들어왔는지, 누가 창문을 오래 닫았는지, 누가 낯선 물건을 들고 왔는지. 사람들은 인사하면서도 눈동자는 다른 방향을 본다. 나는 그 시선을 알고 있었기에 가끔 일부러 손에 빈 가방만 들었다. 혹시라도 누가 내 손을 보고 뭔가를 상상할까봐.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런 삶을 오래 살다 보면 불안이 기본값이 된다는 것이다. 평온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몸은 긴장한 채로 잠든다.
나는 종종 새벽에 눈을 떴다. 이유 없이 가슴이 조여왔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또 악몽이야?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악몽의 내용은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순간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았으니까. 그 평온한 듯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다. 외무성에서 돌아온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문서철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분명 정리해두고 나왔는데 누군가 만진 흔적. 서류의 모서리가 아주 미세하게 접혀 있었다. 그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단지 바람, 단지 실수. 하지만 나는 그 작은 접힘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나는 손을 씻다가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은 평소와 똑같았다. 그러나 눈빛은 이미 한 발 늦게 도착한 사람 같았다. 누가 내 자리를 봤지? 왜 하필 오늘? 그리고 다음날 아침 외무성 출입구에서 낯선 도장이 하나 더 찍혔다. 내 통행증 위에 익숙하지 않은 붉은 선. 그 선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평온은 끝났다는 것을. 그 붉은 선은 종이 위에 잉크였지만 내 목덜미를 누르는 손처럼 느껴졌다. 통행증은 원래도 무거운 물건이었지만 그날부터는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발라졌다. 마치 너를 알고 있다는 표식처럼.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얼굴을 만들었다. 외무성에서 살아남는 얼굴은 감정을 가진 얼굴이 아니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늘 하던 일을 했다. 책상 위를 정리하고 연필을 같은 방향으로 맞춰놓고 서랍을 한 번 열었다 닫았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내 몸을 진정시키기 위한 절차였다. 하지만 그날은 손끝이 자꾸 미세하게 떨렸다. 떨리는 걸 숨기려고 종이를 더 세게 눌렀다. 정오가 가까워질 즈음 문서 배달원이 나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다. 동무, 호출이요. 호출. 그 단어는 늘 같은 크기로 들리지 않는다. 어떤 날은 단순한 보고였다가 어떤 날은 인생 전체를 바꾸는 종소리였다. 나는 웃지도 놀라지도 않았다. 놀라면 티가 난다.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일어섰다. 의자를 밀어넣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났다. 복도를 걸을 때 내 발소리가 내 것 같지 않았다. 벽에 걸린 지도와 구호문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세계에 갇힌 얼굴. 누군가 내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나를 스치듯 훑었다. 그 훑는 시선이 가장 무서웠다. 오래 보는 눈은 오히려 솔직하다. 하지만 스치는 눈은 이미 결론을 내린 눈이다. 호출된 방은 3층 끝이었다. 평소 회의실로 쓰이는 곳이었지만 그날은 문 앞에 외무성 사람들이 아닌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다. 검은 코트, 군화, 그리고 단단히 잠긴 입. 그 순간 내 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말했다. 보위부다. 나는 숨을 삼켰다. 숨을 삼킨다는 행위조차 들킬까봐 코로 아주 천천히 공기를 들이마셨다. 문이 열리고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얇은 서류철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류철의 색은 회색도 갈색도 아닌 묘하게 애매한 색이었다. 그런 색의 서류철은 대개 이름 없는 사건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사건이 가장 위험했다. 한 남자가 내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의 손등에는 잔주름이 많았고 손톱은 짧았다. 그는 사람을 오래 다룬 손이었다. 외무성 협상 실무 담당. 맞소. 그렇습니다. 최근 작성한 전문 중에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어. 그는 말끝을 흐리지 않았다. 바로 찔렀다. 나는 심장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얼굴은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다.
전문에서 이상한 표현? 외무성에서 이상이라는 말은 폭탄이었다. 그 폭탄이 지금 내 앞에 놓인 것 같았다. 어떤 표현입니까? 그 남자가 서류철을 펼쳤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다. 그리고 그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내 안에 피가 얼어붙었다. 그 문장은 내가 쓴 것이었다. 내가 직접 손으로 수정했던 단어였다. 한 글자. 단 한 글자의 선택이 지금 내 목숨을 걸고 서 있는 이유가 되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그 글자를 왜 바꿨는지, 그때의 공기, 그때의 판단이 순식간에 재생됐다. 회담 상대의 미세한 말투, 그 단어를 그대로 쓰면 상부가 오해할 수 있다는 직감.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안전해 보이는 표현으로 바꿨다. 하지만 안전해 보이는 것은 때때로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줄 수 있으니까. 남자가 물었. 왜 이 단어를 썼어? 나는 한숨을 쉬지 않았다. 한숨은 죄책감의 표시가 될 수 있었다. 대신 아주 짧게 말했다. 해석 과정에서 문맥상. 문맥? 그는 내 말을 끊었다. 문맥이 아니라 의도요. 동무가 숨긴 게 뭐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한 겹 더 얇아졌다. 숨이 쉬어지는데도 숨이 막히는 느낌. 내 목이 마르기 시작했다. 혀가 입천장에 붙는 것 같았다. 나는 침을 삼키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들킬까봐 견뎠다. 숨긴 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담담함은 때로 불을 더 키운다. 그 남자는 서류철을 탁 하고 덮었다. 하나만 더 묻겠어. 그는 고개를 조금 기울였다. 마치 친절한 질문처럼. 종모, 전문 작성 후에 원본을 어디에 보관했어? 나는 속으로 아주 작게 무너졌다. 그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이미 누군가 원본에 손댔다는 뜻이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 다른 남자가 내 손목시계를 힐끗 보았다. 그 짧은 시선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사람들은 말보다 시선으로 더 많은 걸 전달한다. 그리고 그 시선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나오자. 다리가 조금 풀렸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리면 누군가 따라온다는 걸 알아챌 테니까. 외무성 복도에서는 넘어져도 똑바로 걷는 척 해야 한다. 그날 오후 내 책상으로 들어오자 서랍이 아주 미세하게 열려 있었다. 정말 미세하게. 다른 사람은 절대 모를 정도로.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는 서랍을 닫을 때 항상 같은 힘으로 밀어넣었으니까. 서랍 안에는 비밀 전문 봉투가 있었다. 나는 손을 뻗지 못했다. 뻗는 순간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날 밤 집으로 가는 길. 나는 일부러 평소와 다른 골목으로 돌아갔다. 눈이 내리고 있었고 길 위에는 내 발자국이 남았다. 나는 발을 옮기면서 자꾸 뒤를 보지 않으려 했다. 뒤를 보면 이미 진 것이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아이가 잠든 방을 한번 바라보고 낮게 말했다. 아무 일도 없어.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나도 알고 아내도 알았다. 하지만 우리는 거짓말로 서로를 살렸. 그날 새벽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귀가 예민해져서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뛰었다.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실제였는지 내 머릿속이 만든 소리였는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이불 속에서 손바닥을 꽉 쥐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찍힌 걸까? 아니면 이제부터 찍힐 건가? 며칠 뒤 외무성 건물 안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사람은 나보다 훨씬 조용한 사람이었다.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도 아니었고 문서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내가 작성한 전문을 전달하는 사람,
우편실과 암호실 사이를 오가며 봉투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는 실무자였다. 우리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기억했다. 늘 잉크가 묻어 있었고 봉투를 다루는 손끝이 유난히 섬세했다. 그날 아침 그는 출근하지 않았다. 처음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척했다. 외무성 사람들은 이상한 일을 이상하지 않은 척 하는데 익숙하다. 누군가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은 원래 없던 것처럼 행동한다. 질문하는 사람이 오히려 위험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회색빛 침묵 속에서 업무를 이어갔다. 하지만 점심 무렵 그의 책상 위에 있던 개인 컵이 치워졌다. 그 컵에는 작은 금이가 있었고 나는 그 금을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었다. 누군가 조용히 치워버린 자리. 그 조용함이 내 속을 더 파고들었다. 사람을 끌고 갈 때는 소리가 나기 마련인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소리 없는 제거. 그것은 체계가 움직일 때 가장 흔한 방식이었다. 오후에 나는 암호실로 호출됐다. 전문 작성 후에는 항상 암호실과 확인 절차를 거친다. 하지만 그날의 호출은 절차가 아니라 느낌이 달랐다. 암호실 문 앞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이 서 있었고 문이 반쯤 닫혀 있었다. 안쪽에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지만 내가 걸음을 옮기는 순간 시선이 동시에 나에게 붙었다. 문을 열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찍었다. 종이, 잉크, 그리고 기계열. 암호실에는 늘 오래된 기계가 돌아가고 있었다. 암호문을 제작하는 기계는 소리도 일정했다. 그 일정한 소리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듯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더 조이게 만든다. 기계는 감정이 없고 기록은 남는다. 기록이 남는 곳에서는 사람의 목숨도 숫자로 변한다. 담당자가 말했다. 동무, 지난주 전문 원본 확인이 비와오. 나는 내 얼굴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굳는 걸 느꼈다. 원본 확인. 그 말은 곧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원본 보관함을 열었다. 보관함은 잠금 장치가 2겹이었다. 열쇠를 2번 돌리고 숫자판을 맞춰야 한다. 나는 그 과정을 보며 손끝이 저릿해졌다. 잠금 장치가 열리면 내가 지켜온 세계도 열릴 것 같았다. 그들이 꺼낸 봉투는 내가 기억하던 봉투와 같으면서도 달랐다. 봉인선의 결이 조금 어긋나 있었다. 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깜빡이면 나만 본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내 눈은 이미 봉인선의 작은 흔들림을 붙잡아 버렸다. 누군가 열었다. 그리고 다시 붙였다. 아주 정교하게, 그러나 완벽하진 않게. 담당자가 조용히 물었다. 동무, 이거 동무가 봉인했어? 나는 짧게 답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내 목 안쪽이 뜨거워졌다. 봉투는 내 손을 거쳐 봉인됐고 지금은 누군가의 손을 한 번 더 거쳤다. 그 사이에 무엇이 바뀌었을까? 무엇이 빠졌을까? 아니면 무엇이 추가됐을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조사나 확인이 아니다. 누군가를 골라내는 과정이다. 외무성에서 문제가 터지면 반드시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진짜 휘놉니까가 아니라 가장 적절한 희생양에게 떨어진다. 그날 저녁 또 다른 사람이 사라졌다. 이번에는 회의에 자주 참석하던 간부였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복도에서의 발소리가 잦아졌다. 더 빠르고 더 조심스러워졌다. 서로 인사를 건네는 목소리도 낮아졌다. 작은 웃음이 사라졌다. 외무성의 공기가 더 얇아졌다. 바람 한 줄기에도 찢어질 것 같은 얇음.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단어를 더 자주 듣기 시작했다. 뷰웨이브. 처음엔 속삭임이었다. 보위부 합동조가 들어왔다더라.
그 다음엔 확인된 사실처럼 퍼졌다. 비밀 조사반이 투입됐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분위기가 됐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보위부가 있다는 걸 알고 행동했다. 앉는 자세, 눈길, 서류를 넘기는 속도까지 조심스러워졌다. 나는 집에서도 변화가 느껴졌다. 동매 조직의 조장이 우리 집 앞을 더 자주 지나갔다. 우연처럼. 정말 우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연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믿을 수 없는 말이다. 아내는 창문을 더 빨리 닫았고 아이는 밖에서 노는 시간이 줄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옆집 아저씨가 끌려갔대. 나는 젓가락을 멈췄다. 옆집 아저씨는 우리와 친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적도 아니었다. 그냥 같은 벽을 공유하는 사람. 그러나 여기서는 같은 벽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연결이 된다. 연결은 위험이고 위험은 책임으로 돌아온다. 아내는 계속 말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문 열고 들어와서 바로. 그녀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다. 말이 길어지면 현실이 더 선명해지니까. 나는 그날 밤 아이가 자는 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작은 숨소리, 얇은 이불. 나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 숨소리 속에서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순간 나는 이미 약해진다는 것을. 외무성에서는 더 노골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출입 기록이 재확인되었고 특정 구역의 통제가 강화됐다. 그리고 어느 날 내게 작은 메모 한 장이 전달됐다. 평소처럼 서류철 속에 끼워져 있었는데 내용은 짧았다. 내일 07:30 별동실 단독. 그 단어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칼이었다. 반독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누구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없다는 뜻이다. 나는 메모를 읽고도 아무 표정을 짓지 않았다. 표정은 기록된다. 눈빛은 기록된다. 기록되는 순간 그것은 증거가 된다.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래 앉아 있었다. 물도 마시지 않고 라디오도 켜지 않고. 창문 밖에서는 누군가 발자국을 남기고 지나갔다. 눈 위의 발자국은 아침이 되면 지워지겠지만 내가 남긴 흔적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생각했다. 내가 다음일까? 아니면 이미 내가 정해진 걸까? 외무성에서 문이 닫힐 때마다 나는 점점 더 확신했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 사라지는 건 사건이 아니다. 그건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외무성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비어있는 것처럼 차가웠고 사람들의 발소리는 아직 도시에 붙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이미 느꼈다. 누군가가 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는 느낌. 그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종류의 압박이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법문서 앞에서 통인증을 내밀었을 때 병사는 내 손가락을 잠깐 보더니 종이를 더 오래 들여다봤다. 평소에는 2번 접어서 넣어도 되는 종이를 그날은 펼쳐서 빛에 비춰가며 확인했다. 나는 억지로 숨을 고르게 만들었다. 공기가 목으로 내려가는 길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표정이 먼저 무너진다. 동무, 어디로? 외무성. 나는 단어를 최소로 줄였다. 말은 흔적이고 흔적은 단서다. 병사는 종이를 다시 접어 돌려주며 말했다. 요즘은 이동이 까다롭소. 그 말은 친절도 경고도 아닌 목소리였다. 그냥 현실의 통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등 뒤로 한 줄기 시선이 붙는 걸 느꼈다. 돌아보면 진다. 돌아보지 않으면 더 무섭다. 나는 두려움을 삼키고 걸었다. 외무성 건물 안은 전보다 더 조용했다. 조용함이
정상이 아니라 감효로 바뀌었다. 복도 끝마다 서 있는 사람들이 달랐다. 어떤 사람들은 외무성 완장을 차지 않았고 얼굴도 낯설었다. 그 낯섦이 바로 메시지였다. 이제부터는 외부의 규칙이 여기로 들어왔다. 나는 별동실로 불리는 작은 회의실에 들어갔다.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형광등이 과하게 밝았다. 테이블 위에는 내 이름이 적힌 파일이 있었다. 그 파일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아주 짧게 꺼졌다 켜지는 느낌이 들었다. 사람이 숨을 쉬는데도 몸이 잠깐 죽는 순간이 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내게 물을 한 컵도 주지 않았다. 그건 이미 대화가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는 내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종이만 보며 말했다. 동무는 요즘 잠을 잘 자오? 나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다. 잠? 외무성의 조사에서 잠 이야기는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다. 사소한 질문으로 마음을 풀어놓게 한 뒤 그 틈에 칼을 넣는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평소와 같습니다. 그가 고개를 조금 들었다. 아주 조금. 그 정도만으로도 나는 압력을 느꼈다. 오빠도 왜 동무의 출입 시간이 어제는 11분 늦었어? 11분. 그들은 내 시간을 분으로 쪼개어 보고 있었다. 나는 머릿속에서 어제의 동선을 재생했다. 검문소에서 오래 걸렸던 그 순간, 일부러 평소보다 먼 길로 돌아왔던 그 밤, 그 모든 것이 이제 증거가 된다. 나는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다. 검문이 길었습니다. 그는 펜으로 종이를 탁 두드렸다. 검문이 길어졌다면 동무는 왜 그 길을 선택했어? 그 순간 내 안쪽이 얼어붙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길을 바꿨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보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 발걸음, 내 멈춤, 내 호흡까지. 어쩌면 내 집 앞에 서 있던 조장이 우연이 아니었고, 어쩌면 서랍의 미세한 틈도 이미 그들의 손바닥 아니었다. 조사는 오전 내내 이어졌다. 질문은 전문 내용이 아니라 전문을 다루는 절차였다. 암호표를 언제 열었는지, 원본을 언제 확인했는지, 봉투의 봉인선을 누구에게 넘겼는지. 나는 전문 작성 실무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깊이 파여졌다. 내가 가진 기술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기술은 단지 더 정교한 죄목을 만들 뿐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외무성 내부에서 새로운 통제가 시작됐다. 통인증 전수검사, 부서간 이동 제한, 야간 검문 강화. 그건 단순한 조치가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방식이었다. 사람들의 움직임을 잘라놓으면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났는지 더 쉽게 잡아낸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복도 벽에 붙은 공지문을 봤다. 빨간 글씨, 굵은 글씨, 구체적인 시간, 구체적인 처벌. 나는 갑자기 그 붉은 글씨가 전문 속의 붉은 도장과 같은 색이라는 걸 떠올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일부러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장마당에서 뭔가를 사는 순간 누군가와 눈이 마주칠 수 있고 그 눈이 또 기록될 수 있다. 아내는 나를 보자마자 표정을 읽었다. 그녀는 오래 함께 살며 내가 말하지 않는 표정의 의미를 배운 사람이다. 오늘 오래 걸렸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이가 옆방에서 기침을 했다. 그 기침 소리가 내 속을 찢었다. 그 작은 몸이 이 싸움에 휘말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휘말리고 있었다. 나 때문에. 그날 밤 전기가 꺼졌다. 평양의 어둠은 원래도 두껍지만 그날의 어둠은 더 무거웠다. 촛불 하나를 켜자. 벽이 흔들렸다. 빛은 따뜻했지만 나는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 촛불빛 아래에서 아내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게 말했다. 당신, 누가 보고 있어? 그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기도였다. 제발 아니길 바라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보고 있는 정도가 아니야. 아내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내 죄 같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조사에서 끝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사라질 것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점점 내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이불을 덮고도 잠들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귀가 열렸다. 바깥에서 나는 작은 금속 소리, 발소리, 문을 여는 듯한 기척. 실제인지 상상인지 알 수 없는 소리들이 내 신경을 뜯었다. 나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다. 지금은 버텨야 한다. 지금은 들키면 안 된다. 하지만 동시에 또 하나의 생각이 내 머리를 꿰뚫었다.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 정말 끌려간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나는 선택할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됐다. 내가 내뱉는 말이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는 순간들이 더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외무성에서는 침묵조차 의도가 된다. 나는 더 조용해졌고 더 정확해졌다. 정확함은 방패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칼날처럼 빛을 반사해 나를 찌른다. 며칠 뒤 암호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호출이 아니었다. 호출은 격식을 갖춘 죽음의 예고이고 연락은 그보다 더 가까운 냄새였다. 나는 지정된 시간에 암호실 옆 기록 점검실로 갔다. 문을 열자마자 나는 숨을 멈췄다. 내가 평생 다루어온 것들이 거기 있었다. 전문 원본, 수정 기록, 송신 로그,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비밀 전문 봉투가 펼쳐져 있었다. 펼쳐져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 들었다. 봉투는 원래 열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국가에 숨겨진 패 같은 것이니까. 맞은편 남자는 종이 한 장을 내 앞에 밀었다. 손가락이 붉은 잉크 자국으로 더러웠다. 그 잉크는 내 손에서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동무가 마지막으로 검토한 전문, 맞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면 인정이 된다. 인정은 곧 책임이다. 하지만 침묵하면 그들은 내 침묵을 불복이라고 기록할 것이다. 나는 간신히 입술을 떼었다. 예. 그 남자는 조용히 다른 문서를 덮어 올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아버렸다. 그들이 찾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걸. 그 문서는 평범한 전문이 아니었다. 표지에는 내부 약호가 적혀 있었고 문서 끝에는 한 줄의 문장이 붉게 표시돼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 속에 내가 몰랐던 이름이 있었다. 외부 협상 상대의 이름이 아니라 내부의 이름. 우리 안에서만 돌려야 할 이름. 절대 기록으로 남기면 안 되는 이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속으로 질문했다. 이게 왜 전문에 누가 이걸 적었지? 설마 내가? 하지만 나는 확실히 기억했다. 나는 그 이름을 입력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위험한 문장을 쓰지 않는다. 외무성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위험을 종이에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 그 문장은 여기 있었다. 그리고 그 문장 아래에는 내 서명이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이름이 들어간 확인 표식. 나는 그것을 늘 기계처럼 찍어왔다. 검토 완료. 오류 없음. 그 표식 하나가 이제는 내 목숨을 조이는 올가미가 됐다. 남자가 낮게 물었다. 이 문장 동무가 넣었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혀끝에 피맛이 났다. 한순간
이게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다. 내가 부정하면 거짓말로 몰리고 인정하면 반역으로 몰린다. 그 사이에 남는 길이 있을까? 저는 넣지 않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놀랄 만큼 얇았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남자는 내 말에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나를 더 부숴버렸다. 분노는 인간의 반응이지만 조용한 웃음은 시스템의 반응이다. 그는 펜으로 그 문장을 한 번 더 짚었다. 누가 넣었겠어?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건 누구를 내놓을 거냐는 요구였다. 내가 대답하지 못하는 사이 문이 열렸다. 낯선 남자 둘이 들어왔다. 외무상 완장도 없고 이름표도 없었다. 그들이 방에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중 한 사람이 말했다. 동무는 오늘부터 근무지 대기요. 이동 금지. 이동 금지. 그 말은 곧 집과 외무성 사이에 숨통이 끊긴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해했다. 내 생활이 아니라 내 존재가 지금 통제 대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인간이 아니라 사건이 됐다. 점심 무렵 많은 작은 종이 한 장을 받았다. 자기 비판서였다. 지정된 문장이 미리 찍혀 있었다. 사상적 동요 가능성, 외부 요소 접촉국 의혹. 빈칸에는 내 손으로 상세를 채우라 했다. 그건 900문이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끝은 하나였다. 그때 내 머릿속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밤마다 마른 기침을 하던 작은 몸. 아내가 기름 한 방울을 아껴가며 밥을 만들던 손. 나는 갑자기 숨이 거칠어지는 걸 느꼈다. 여기서 끝나면 우리 가족까지 끝난다. 그 생각이 내 속에서 동기가 아니라 본능으로 변했다. 나의 가장 깊은 곳이 아주 차갑고도 또렷하게 말했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살아남으려면 끊어야 한다. 나는 화장실로 갔다.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봤다. 눈밑이 더 꺼져 있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이 싫었다. 살아남으려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날 오후 나는 암호실 창고에 잠시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 문서처를 옮기는 업무. 평소라면 단순한 일.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나는 창고 한쪽, 오래된 보관함 아래에 숨겨진 얇은 금속 상자를 꺼냈다. 암호표가 들어있는 상자였다. 그 상자에는 항상 폐기 예정 표시가 붙어 있었다. 폐기 예정은 오히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나는 손을 떨지 않으려고 손가락에 힘을 줬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상자 안쪽의 종이들 사이를 가르며 한 장을 꺼냈다. 송신기록, 보조표. 그건 원래 외부에 공개되면 안 되는 자료였다. 전문이 언제, 어디로, 어떤 암호로 전송됐는지. 그 기록은 사람의 입보다 더 정확하게 배신한다. 나는 그 표를 보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비밀 전문은 외부 협상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었다. 그 안에 내부 지시체계의 흔적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려 한다. 그 희생양이 나였다. 나는 그 종이를 바로 찢지 못했다. 찢으면 증거가 없어진다. 하지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죽는다. 손바닥 안에서 종이가 땀에 젖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종이를 접어 내 옷 안쪽 깊은 곳에 넣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내가 그동안 절대 하지 않던 행동. 나는 보관함 아래에 떨어져 있던 먼지를 손가락으로 모아 내 신발 밑창에 문질렀다.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었다는 흔적을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이 순간부터 나는 시스템의 일부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이 된다. 퇴근 시간. 나면 대기실에 나가며
내 책상 위에 놓인 펜을 들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펜에 심을 뽑아 작은 구멍 속에 그 종이를 밀어 넣었다. 종이를 숨기면서도 종이가 나를 살릴 수 있도록.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돌아가면 그들은 나를 쉽게 잡는다. 대신 외무성 근처 숙소에서 밤을 보냈다. 좁은 침대, 얇은 이불, 차가운 벽. 나는 벽에 등을 대고 앉아 오래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다. 남아있으면 죽는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분명히 알았다. 나는 이미 체계에서 떨어져 나왔다. 내 발이 아직 평양 땅 위에 있어도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다. 다음 날부터 내 주위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다. 누가 내 뒤를 따라오는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건 소리로 느껴졌다. 복도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달라졌고 인사하는 사람들의 눈동자가 더 짧게 흔들렸다. 사람이 나를 피할 때는 몸 전체가 아니라 시선의 길이가 먼저 달라진다. 외무성에서는 연락이 끊겼다. 전화선은 살아있었지만 내가 건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반대로 누군가 나를 부를 때는 정확한 시간에 호출이 왔다. 그런 식의 통제는 너는 자유롭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미 묶여 있다 라고 동시에 선언하는 방식이다. 나는 종종 손바닥을 펼쳐보았다. 거기엔 아무런 족쇄도 없는데 몸은 감옥 안처럼 움직였다. 보웨이브의 방식은 늘 조용했다. 소리 없이 사람을 떼어내고 소리 없이 사람을 혼자 남긴다. 그날 오후 나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생겼다. 내 책상 위의 종이들이 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내가 정리한 방식이 아닌데도 내 방식과 거의 비슷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우리는 내 습관까지 알고 있다는 메시지처럼 느껴졌으니까. 나는 서리철 모서리를 만지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시간이다. 언제든 문이 열릴 수 있다. 그런데도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섣불리 움직이면 그 순간이 바로 증거가 될 테니까. 그래서 나는 오래 준비해야 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라질 준비를 하는 것. 그날 밤 나는 외무성 근처 숙소의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깥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다. 멀리서 경비 교대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내 심장 박자와 겹쳤다. 나는 옷 안쪽에 숨겨둔 펜을 꺼내 손에 쥐었다. 그 펜 속에는 내가 몰래 숨긴 송신 기록의 조각이 들어있었다. 종이 한 장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그게 내가 살아온 세계였다. 나는 다음 이동을 위해 브로커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외무성 실무다라는 내 위치는 오히려 덫이었다. 나는 장마당 사람들과 섞일 수 없었다. 낯선 말을 건네는 순간 누군가가 이미 나를 보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신호를 써야 했다. 외무성에서는 신호가 곧 생존이다. 우리는 협상에서도 직접 말하지 않고 암호처럼 뜻을 돌려보낸다. 나는 그 방식을 내 삶에 가져왔다. 며칠 뒤 나는 일부러 한 노후한 문구점에 들렀다. 외무성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 아니라 오래된 철공소 옆 작은 가게. 거기서 나는 일부러 검은 파자기 리본을 찾는 척했다. 그건 지금 내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찾는 사람은 다른 의미로는 필요가 있다는 뜻이 된다. 가게 주인은 내 얼굴을 한 번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신호의 첫 번째였다. 그날 밤 숙소 문 아래로 작은 종이 쪽지가 밀려 들어왔다. 그 시는 거칠었고 짧았다. 남쪽가람 내일 22색 3번 정류장. 나는 숨을 멈췄다. 손끝이 얼었다. 드디어 연결됐다. 하지만 연결은 희망이 아니라 위험이다.
연결되는 순간부터 누군가의 줄에 매달린다. 그리고 그 줄은 늘 두 갈래다. 하나는 살리는 줄, 하나는 목을 조르는 줄. 나는 약속 장소에 나갔다. 정류장 뒤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버려진 광고판이 바람에 흔들렸다. 나는 그림자 속에 서서 사람들의 발소리를 세웠다. 발소리가 두 개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발소리가 셋이면 경계해야 한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협상은 숫자와 리듬의 싸움이다. 삶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서며 낮게 말했다. 타자기 리본. 찾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그 한 단어로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다. 그는 브로커였다. 얼굴은 기억하기 어렵게 생겼고 목소리는 감정을 숨긴 상태였다. 감정을 숨기는 사람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 나는 그의 눈을 보지 않았다. 눈은 약속이 되니까. 그는 내게 아주 짧게 말했다. 이동은 3번. 첫 번째는 내륙에서 사라지는 것. 두 번째는 강. 세 번째는 중국 쪽 안전지대. 그 다음은 네 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다. 운. 외무성에서 운이란 단어는 없다. 모든 것은 계획이고 기록이고 책임이다. 그런데 브로커는 운이라고 했다. 그건 그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했다. 나는 질문 하나만 했다. 언제? 브로커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주위를 한번 훑었다. 그 짧은 훑음이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날짜는 바뀔 수도 있어. 그 말은 경고였고 동시에 위협이었다. 나는 숙소로 돌아오며 내 심장이 너무 크게 뛰는 걸 느꼈다. 숨이 가빠졌다. 나는 벽에 손을 짚고 한번 멈췄다. 그때 내 귀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어왔다. 계단 아래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단정한 군화 소리. 일정한 간격. 외무성 직원들의 발소리와 달랐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누군가 나를 따라왔다. 숙소로 들어가자마자 나는 문을 잠갔다. 그런데 이미 늦었다. 창문 아래쪽 커튼 틈 사이로 아주 작은 붉은 점이 보였다. 담배 불빛이 아니라 손전등도 아니었다. 감시장비의 표시등. 외무성 내부에서만 보던 종류. 내 목이 조여왔다. 나는 손을 떨지 않으려 애쓰며 커튼을 완전히 내렸다. 그리고 그때 휴대용 내선 전화가 울렸다. 1번, 2번, 3번. 나는 받지 않았다. 받는 순간 그들이 내 위치를 확정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다. 마치 내 숨이 끊길 때까지 울릴 것처럼. 그때 문 밖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동무, 문 좀 열어보시오. 내 피가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외무성 사람이었다. 하지만 외무성 사람의 목소리처럼 들리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 아래로 그림자가 보였다. 혼자인지 둘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가장 나쁜 결말이 재생됐다. 문을 열면 끝. 열지 않으면 더 큰 끝. 그런데 그 순간 내 주머니 속에서 쪽지 한 장이 손끝에 닿았다. 브로커가 준 약속 쪽지. 나는 그걸 꺼내보며 깨달았다. 약속 장소가 너무 빨리 잡혔다. 연결이 너무 쉽게 됐다. 그때 내 머릿속을 찢는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다. 브로커가 두 얼굴일 수 있다. 내 신호가 이미 팔렸을 수 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손가락으로 펜을 꺼냈다. 펜 속의 종이가 따뜻해진 듯했다. 내 안의 공포가 그 종이를 데우고 있었다. 나는 결정해야 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삶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 된다. 문 밖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동무,
잠깐이면 돼요. 나는 그 말에 속지 않았다. 잠깐은 여기서 늘 마지막이라는 뜻이니까. 나는 침대를 밀어 문 앞을 막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바닥에 엎드려 창문 아래로 몸을 낮췄다. 숨이 거칠어질까봐 입술로 공기를 조금씩만 내보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오늘부터는 내가 나를 숨긴다. 그리고 창문 틈으로 나는 처음으로 바깥의 어둠을 탈출구처럼 바라봤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겨울 공기는 날카로웠다. 나는 그 차가움에 정신이 또렷해지는 걸 느꼈다. 문 밖의 발소리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마치 오늘은 확인만 하고 물러간 것처럼. 그게 더 무서웠다. 사냥꾼은 먹이를 놓치지 않는다. 단지 더 좋은 순간을 기다릴 뿐이다. 다음날 외무성은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다. 평소에도 조용했지만 그날의 조용함은 정상 업무가 아니라 봉쇄였다. 건물 입구에는 군복이 늘었고 출입 통제선이 안쪽으로 더 들어왔다. 특정 구역 봉쇄, 근무지 통제. 공지문은 늘 있었지만 이제 그 공지문이 실제의 벽이 됐다.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다. 누가 먼저 인사를 하는지, 누가 말을 더 줄이는지. 그런 것들이 살아남는 기술이 됐다. 나는 최대한 평소처럼 걸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하지만 내 안에서는 온몸이 울리고 있었다. 어젯밤 브로커의 쪽지를 쥐고 있던 손끝의 감각이 아직 남아있었다. 너는 팔렸다.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외무성 복도에서 몇 번이나 손바닥을 닦았다. 땀이 아니라 공포를 지우려고. 그리고 마침내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호출이 왔다. 기록실, 즉시. 기록실은 외무성의 심장 같은 곳이었다. 문서들이 쌓이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운명이 묶이는 곳. 기록실 문을 열자 종이 냄새가 나를 덮쳤다. 오래된 잉크 냄새와 먼지, 그리고 사람의 숨을 닮은 냄새. 그 안쪽에 보이부 합동조로 보이는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게 의자를 권하지도 않았다. 한 남자가 내 앞에 문서를 올려놓았다. 그 문서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밀 전문 관련 조사.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속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다. 남자는 내게 질문하지 않았다. 대신 종이 한 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내가 몰랐던 것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알고 있었지만 절대 글로는 남기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협상 테이블 아래에서 오간 내부 지시.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어느 표현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누구의 이름과 연결되는지. 나는 숨이 막혔다. 이건 외부와의 협상이 아니라 내부 체계의 얼굴이었다. 외무성 실무자인 나는 늘 윗선의 의도를 문장으로 내려 적었다. 하지만 그 의도의 깊은 곳이 무엇인지까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살아남으려면 모르는 척해야 한다. 그런데 그날 그들은 모르는 척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앞에 진실을 펼쳐놓았다. 극무는 이 전문을 작성했어. 남자가 말했다. 희고 이 전문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생겼어. 유출. 그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방 안에 공기가 얼었다. 유출은 곧 숙청이다.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은 피로 씻는다. 나는 그들의 논리를 너무 잘 알았다. 외무성에서 전문은 종이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신경이다. 신경이 찢어지면 몸은 경련한다. 지금 그 경련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내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내가 숨겨둔 펜.
내 숙소로 들어오던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내가 문구점에서 타자기 리본을 찾던 장면.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브로커가 두 얼굴이 아니라 브로커 자체가 함정의 일부였다는 걸. 나는 목 안쪽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외무성 사람은 소리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조용히 부서진다. 남자는 내 침묵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은 사냥의 즐거움처럼 길었다. 동무는 누구와 접촉했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묻는 이유는 하나다. 내 입으로 말하게 해서 내 죄를 완성시키려는 것. 그때 또 다른 남자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이 전문은 단순한 협상 결과가 아니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 체계가 그대로 적혀 있어. 내부 구역 코드, 암호표의 변형 방식, 그리고 특정 인물의 지시 문구까지. 나는 눈을 감았다. 결국 핵심은 여기였다. 그 비밀 전문은 상대국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는 종이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살리기 위해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 한다. 시스템이 미쳐 날뛰는 이유는 정치도 외교도 아니었다. 기록이 남아버렸기 때문이다. 기록이 외부로 나가면 내부의 균열이 드러난다. 그 균열은 곧 권력의 공포다. 그날 오후부터 외무성 전체에 명령이 떨어졌다. 통신 차단, 암호 변경, 기록 삭제 명령. 문서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창고에서 상자들이 옮겨졌고 기록실 직원들은 밤새 봉투를 불태웠다. 종이가 타는 냄새가 건물 전체에 퍼졌다. 평소엔 절대 맡을 수 없는 냄새. 마치 국가의 기억이 재가 되는 냄새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더 확신했다. 이제 끝이다. 여기서 남으면 나는 기록과 함께 지워진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사실 하나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만 지워지는 게 아니다. 내 가족도 함께 지워진다. 그들은 내게 마지막 선택지를 내밀었다. 종이 한 장이었다. 협조 확인서. 자발적 조사 협조. 접촉자 실명 진술. 이 문서에 서명하면 나는 살아남을 수도 있다. 적어도 오늘 밤은. 하지만 나는 그 문서를 읽으며 알았다. 사명하는 순간 나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들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잠깐 손이 멈췄다. 펜끝이 종이에 닿기 직전 내 머릿속에 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아내의 손이 떠올랐다. 그 둘의 얼굴이 내 안에서 아주 조용히 울었다. 나는 그 울음에 굴복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결국 그 울음이 나를 살렸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서명 못합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남자의 눈빛이 변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니라 결정이었다. 결정된 사람의 눈. 그날 저녁 나는 외무성 숙소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면 문은 열리고 나는 끌려갈 것이다. 나는 한 가지 사실만 붙잡았다. 오늘부터는 시간 싸움이다. 내가 먼저 사라지느냐, 그들이 먼저 나를 지우느냐. 그리고 나는 주머니 속 펜을 꽉 쥐었다. 그 안에는 아직도 내가 숨겨둔 조각이 있었다. 그 조각이 내가 가진 마지막 무기였다. 그날 밤 나는 평양의 불빛이 가장 멀리 보이는 쪽으로 걸었다. 발밑에 눈이 뭉개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누구도 나를 쫓아오지 않는 것 같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쫓아오는 사람은 발소리를 남기지 않는다. 남는 건 내 심장 소리뿐이었다. 너무 크게 뛰어 오히려 들킬까 두려웠다. 나는 외무성 숙소 대신 오래전 외무성 출장원들이 잠깐 들르던 낡은 합숙소로 향했다. 관리가 느슨한 곳,
사람이 오가도 묻지 않는 곳. 그곳은 말 그대로 구멍이었다. 체계가 완벽할수록 구멍은 구석에 생긴다. 나는 그 구석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합숙소 방 안은 축축했고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다. 나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을 고르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지금 도망치는 건가? 아니면 이미 도망친 사람처럼 취급당하는 건가? 그 질문은 곧 대답이 됐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전화기에서 갑자기 불빛이 들어왔다. 연결되지 않는 전화선. 그런데 불빛이 들어온다는 건 누군가 이 선을 살렸다는 뜻이다. 그들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고 동시에 낚는 것이다. 나는 수화기를 들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다. 펜의 금속이 내 손바닥 온도로 차갑게 달라붙었다. 그 안의 종이는 아직 숨 쉬고 있었다. 이제 준비를 해야 했다. 살아남는 준비. 사라지는 준비가 아니라 건너가는 준비. 브로커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이미 함정의 냄새를 봤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국경을 넘는 길은 정직한 지도 위에 없다. 길은 사람의 어둠 속에만 있고 그 어둠을 파는 자들이 브로커다. 결국 나는 또 다른 연결고리를 찾아야 했다. 더 위험하고 더 비싸고 더 지독한 선택. 나는 외무성에서 함께 일했던 하급 직원 한 명을 떠올렸다. 그는 암호실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운송과 보급 라인을 알고 있었다. 그 라인은 흔히 말하는 단속의 사각과 닿아 있었다. 나는 그를 직접 부를 수 없었다. 직접 부르는 순간 그가 죽는다. 그래서 신호를 바꿨다. 다음날 새벽 나는 시장 근처로 갔다. 장마당은 늘 소란하지만 새벽의 장마당은 잠든 짐승 같다. 사람들은 말을 줄이고 거래는 손짓으로 한다. 나는 오래된 건빵 한 봉지를 샀다. 필요해서 산 게 아니었다. 신호였다. 건빵 봉지를 파는 남자는 외무성 보급품 납품을 해본 사람이다. 그는 봉지를 건네며 나를 한 번 더 쳐다봤다. 아주 짧게. 그 짧음이 답이었다. 그날 밤 늦게 내 손에 쪽지 하나가 다시 들어왔다. 이번엔 종이가 아니라 담배갑 안쪽에 끼워져 있었다. 흰색 트럭, 북동쪽 창고, 0240. 말하지 마라.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그래서 담배갑은 오히려 안전했다. 아무도 내가 그걸 들고 다닐 거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이런 순간에도 사람은 살기 위해 웃는다. 계획은 3단계였다. 첫 번째, 내륙에서 사라진다. 두 번째, 강을 넘는다. 세 번째, 중국 쪽 임시 은신처로 간다. 문제는 첫 번째였다. 평양에서 사라지는 순간 나는 기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내 기록을 이미 장악했다. 그러니 나는 기록이 존재하는 곳에서 벗어나야 했다. 방법은 하나였다. 공식 이동 속에 숨는 것. 나는 외무성에서 쓰는 오래된 공무용 외투를 꺼냈다. 어깨에는 희미한 표식이 남아 있었고 주머니 안에는 낡은 출입증 케이스가 있었다. 그 케이스에 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통인증을 끼웠다. 가짜는 아니었다. 진짜였지만 이미 폐기된 진짜. 그게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통과율이 높다. 새벽 2시 40분. 창고 뒤에서 흰색 트럭이 멈췄다. 차 안에서 내려온 남자는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그는 나를 확인하듯 짧게 말했을 뿐이다. 말은 금지다. 숨도 줄여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트럭 뒷칸에 올라탔다. 뒷칸에는 비료 포대와 헌천이 깔려 있었다. 냄새가 지독했다. 나는 그 냄새가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살기 위한 냄새니까. 나는 포대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다. 허리가 꺾이고 무릎이 아팠다.
하지만 통증은 중요하지 않았다. 통증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 돌아가면 가족까지 끝난다. 그때 트럭이 첫 번째 검문소에서 멈췄다. 바깥에서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류를 확인하는 소리.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내 심장은 목으로 뛰어올랐다. 나는 숨을 너무 크게 쉬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내 주머니 속 펜이 손끝에 닿았다. 나는 그 펜을 더 깊이 움켜쥐었다. 그리고 갑자기 밖에서 들려온 말 한마디가 내 피를 얼렸다. 이 트럭, 오늘 경로 바뀌었지? 경로가 바뀌었다. 그 말은 계획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포대 속에서 아주 조용히 눈을 떴다. 트럭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제 나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무지가 가장 위험했다. 트럭의 바닥은 딱딱했고 포대 사이에 눌린 내 갈비뼈가 숨을 쉴 때마다 아팠다. 비료 냄새가 목으로 들어와 속이 울렁거렸지만 토할 수는 없었다. 소리 하나가 죽음이 되는 밤이었다. 나는 혀를 깨물며 삼켰다. 내 입안에서 피맛이 났다. 피맛은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경로 바뀌었지? 그 말이 아직도 내 귀 안에 걸려 있었다. 트럭은 다시 움직였고 바퀴가 눈을 밟는 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포대 사이 틈으로 아주 얇게 바깥을 보려 했지만 천이 덮여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길을 달리는 건 그냥 운명을 맡기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나는 운명에 맡기기 싫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트럭은 평소보다 여러 번 멈췄다. 멈출 때마다 내 심장이 먼저 멈췄다. 바깥에서 짧은 대화가 들리고 종이가 넘겨지고 군화가 바닥을 차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군화 소리를 외웠다.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의 숨소리를 외우듯 나는 사냥꾼의 발소리를 외웠다. 어느 순간 트럭이 크게 흔들렸다. 도로가 고르지 않은 곳으로 들어간 듯했다. 도시를 벗어나고 있다는 느낌. 그게 희망인지 함정인지 알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정말 안전한 길인가? 아니면 나를 데려가줄 안전지대가 아니라 격리장소인가? 이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건 구출과 연행이 비슷한 형태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트럭도, 지시도, 밤도 모든 게 같다. 다만 목적지만 다르다. 목적지를 모르면 나는 이미 죽은 것과 같다. 트럭이 멈추더니 뒷칸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칼처럼 들어왔다. 나는 순간 숨을 들이마시지 못했다. 누군가 얼굴을 들이밀고 낮게 속삭였다. 움직이지 마라. 그 목소리는 처음에 날 태운 남자의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음색이 흔들렸다. 그가 떨리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상황이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는 신호. 나는 그 한마디로 많은 걸 읽었다. 눈을 감은 채 나는 포대 안쪽에서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다. 펜이 있는지 확인했다. 아직 있다. 아직 내 마지막 조각은 살아있다. 너는 다시 다쳤고 트럭은 출발했다. 더 빠르게. 그 속도가 내 공포를 더 키웠다. 몇 시간쯤 지났을까? 시간 감각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내 몸은 얼어 있었고 발끝은 저려왔다. 그리고 갑자기 트럭이 급정거했다. 내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 소리가 나지 않게 이를 악물었지만 눈앞이 번쩍했다. 바깥에서 고함이 들렸다. 짧고 거친 고함. 군인들의 목소리. 그리고 낯선 단어 하나. 보위보.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내 속이 완전히 차갑게 가라앉았다. 끝이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포대 속에서
온몸을 더 깊게 말아넣었다. 숨이 점점 가빠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 트럭 앞쪽에서 누군가 서리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종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 그리고 운전석 쪽에서 낮지만 단호한 말이 튀어나왔다. 위에서 내려온 물자다. 손대지 마라. 잠깐의 침묵 뒤에 군화 소리가 멀어졌다. 트럭은 다시 움직였다. 나는 그 순간에야 아주 조금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위에서 내려온 물자라니. 내가 아는 조직에서 이런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말은 통과의 열쇠이면서 동시에 족쇄일 수 있었다. 누군가 정말로 나를 빼내려는 걸까? 아니면 더 큰 우리로 옮겨 담으려는 걸까? 그날 밤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어졌다. 트럭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한 창고 같은 곳에 들어섰다. 바깥 소리가 뚝 끊겼다. 눈이 두껍게 쌓인 곳인지 바람 소리도 희미했다. 문이 열렸고 나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급하게 움직이면 살고 싶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사냥꾼은 그런 사람부터 찢는다. 누군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힘이 세고 빠르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은 내 죄를 증명하는 몸짓이다. 대신 눈을 낮추고 입술을 다물었다. 얼굴 위로 차가운 공기가 스쳤다. 나는 비로소 주변을 봤다. 낯선 창고. 는 작은 흉터. 나는 그 흉터를 기억하고 있었다. 외무성 회의실에서 서류를 넘기던 손. 기록실에서 유출이라는 단어를 말하던 이 보웨이브였다. 그가 나를 여기로 데려온 것이다. 내 다리가 순간 풀렸다. 하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았다. 넘어지면 끝이다. 보이브 앞에서 사람은 쓰러져도 쓰러진 척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쓰러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는다. 그는 내게 말했다. 아주 조용히. 동무는 선택을 잘못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다. 그는 내 주머니를 뒤졌다. 펜을 찾는 손길.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펜이 나오면 모든 게 끝이다. 그 조각이 내 죄가 될 테니까. 그런데 그때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다. 시간 없다. 지금 움직여야 한다. 그 말은 마치 계획된 말 같았다. 보이부인데 왜 시간 없다고 말하지? 보이부는 시간을 늘리는 자들이다. 사람의 정신이 부서질 때까지.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급했다. 창고 바깥에서 먼 곳에 엔진 소리가 들렸다. 경계의 순찰이 가까워지는 소리. 그들은 나를 밀어넣듯 좁은 통로로 데려갔다. 통로 끝에는 또 다른 차량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트럭이 아니라 작은 화물차였다. 눈을 피하기 위한 답계가 씌워져 있었다. 나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이건 연행인가? 이송인가?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건가? 더 큰 죽음으로 가는 건가?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 거칠게, 더 빠르게. 바깥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오늘이 전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지금은 이미 마지막 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를 태운 남자가 짧게 말했다. 강은 오늘 밤 넘는다. 나는 그의 말에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강, 두만강, 압록강. 이름이 뭐든 상관없었다. 강은 언제나 경계이고 경계는 피로 쓰인. 나는 주머니 속에서 펜이 아직 있는지 다시 확인했다. 손끝에 닿았다. 그 조각이 나를 살릴까? 죽일까? 이제 그건 내가 정할 수 없었다. 차량은 멈췄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거세졌다. 문이 열리자 얼굴을 때리는 공기가 달랐다. 더 날카롭고 더 젖은 냄새. 물의 냄새. 간이 가까웠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부터는
소리 내면 끝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발을 내딛었다. 오늘 밤 나는 정말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강가에 도착했을 때 바람은 얼굴을 때리는 게 아니라 살을 베어냈다. 어둠 속에서도 물의 냄새는 선명했다. 흙과 얼음, 썩은 갈대, 그리고 아주 약한 금속 냄새. 강이 가까우면 항상 철 냄새가 났다. 인간의 경계는 늘 철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었다. 차량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몸을 낮췄다. 습관이 아니라 본능이었다. 서 있는 사람은 목표가 된다. 나는 젖은 흙 위에 무릎을 대고 갈대 뒤로 몸을 숨겼다. 바지 무릎이 바로 젖었고 차가운 물이 천을 타고 피부에 달라붙었다. 순간 다리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이는 순간 소리가 난다. 오늘의 환경은 짙은 안개였다. 안개는 숨을 가리지만 동시에 발자국도 가린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들은 내게 신호를 줬다. 손바닥을 아래로 눌렀다. 더 낮게, 더 느리게. 나는 엎드린 채로 배를 땅에 붙이고 기어갔다. 풀잎이 얼굴을 스쳤고 젖은 흙이 입술에 묻었다. 혀끝으로 흙맛이 느껴졌다. 나는 그 흙맛을 씹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살아남는다는 건 이런 맛을 삼키는 것이. 멀리서 아주 희미한 빛이 2번 흔들렸다. 손전등, 경비교대. 나는 숨을 멈췄다. 숨을 내쉬는 것도 소리처럼 들릴까봐 코끝으로 아주 얇게만 공기를 들이마셨다. 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공포가 몸을 떨리게 했다. 인간은 두려우면 몸이 커지려고 한다. 더 크게 보이면 살아남는 줄 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반대다. 작아져야 산다. 내 옆에서 브로커가 낮게 속삭였다. 지금. 그 한 단어가 나를 강으로 밀었다. 강물은 얼어 있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았다. 얇은 얼음이 위에 떠 있고 그 아래로 물이 움직였다. 나무 막대로 얼음을 살짝 두드리자 아주 작은 딱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찢었다. 강을 건너는 건 물을 건너는 게 아니다. 소리를 건너는 것이다. 나는 다시 배를 붙였다. 얼음 위로 몸을 슬쩍 미끄러뜨렸다. 체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팔꿈치를 넓게 벌리고 손바닥을 얼음에 펴서 눌렀다. 손바닥이 얼음에 붙는 것 같았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들어왔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가 부딪히면 소리가 나니까. 얼음이 아주 얇게 흔들렸다. 내 몸 아래에서 강이 살아 움직였다. 안개가 짙어서 반대편이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 그것이 탈출이었다. 나는 속으로 숫자를 세었다. 1, 2, 3. 숫자는 정신을 붙잡는 끈이었다. 공포가 머리를 먹으려 할 때 숫자가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든다. 그때 뒤쪽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였다. 손전등이 안개를 가리며 흔들렸다. 누군가 고함을 질렀다. 거기 누구야? 순간 얼음 위에 공기가 멈췄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면 얼음이 깨진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빛이 내 몸을 찾는다. 내 머릿속은 찢어졌다. 움직이면 죽고 멈추면 잡힌다. 나는 선택했다. 더 낮게, 더 천천히. 얼음과 하나가 되는 쪽을. 나는 손가락 끝으로 얼음 위를 미세하게 끌며 움직였다. 몸을 밀지 않고 기어가듯. 갈비뼈가 얼음에 닿아 숨이 막혔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하지만 살아야 했다. 살아서 넘어야 했다. 뒤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 총성이 아니라
얼음이 깨지는 소리였다. 누군가가 강가로 뛰어들며 얼음을 밟은 것이다. 경비가 가까워졌다. 나는 속도를 조금 올렸다. 그 순간 내 오른손이 얼음에 갈라진 틈에 빠졌다. 손목까지 물에 잠겼다. 물은 칼이었다. 나는 비명을 삼켰다. 몸이 반사적으로 떨렸다. 떨면 끝이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손을 뽑았다. 얼음 조각이 손등을 긁어 피가 났다. 피가 차가운 물에 닿자 감각이 사라졌다. 그때 브로커가 내 옷깃을 잡아당겼다. 빨리! 우리는 얼음 끝자락을 넘어 반대편의 진흙에 닿았다. 나는 진흙을 움켜쥐며 땅을 확인했다. 땅. 단단한 땅.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하지만 눈물은 얼어붙어 소리가 날 것 같았다. 우리는 숲으로 뛰지 않았다. 뛰면 흔적이 크게 남는다. 대신 낮게 숙여 그림자 사이로 이동했다. 갈대와 나무 사이를 통과하며 숨을 토해냈다. 배가 찢어질 것 같았다. 두 번째 단계. 국경을 넘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였다. 중국 쪽으로 넘어오자 브로커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더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나를 한번 훑더니 말했다. 이제부터는 돈이다. 그 말은 살을 파고들었다. 돈. 나는 평양에서 모든 걸 잃었고 여기서는 돈이 없으면 숨도 못 쉰다. 그는 내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내가 준비해둔 금리와 외화 몇 장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그는 그걸 확인하듯 비틀어 보더니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나무 사이로 빛이 또 번쩍했다. 이번엔 북한의 손전등이 아니었다. 더 흰 빛, 더 빠른 움직임. 중국 쪽 단속이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중국말.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 속도와 톤은 잡는다였다. 브로커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여기서 헤어진다.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내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 순간 후회했다. 소리 내면 끝이라 했는데 내가 소리를 냈다. 브로커는 내 눈을 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난 여기까지다. 더 가면 나도 끝이야.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브로커는 늘 자기 목숨을 먼저 산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믿고 싶었다. 믿고 싶었던 건 이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한순간 선택해야 했다. 브로커를 붙잡으면 둘 다 잡힌다. 놓치면 혼자 남는다. 나는 손을 놓았다. 그 손이 내 생에서 가장 차가운 손이었다. 나는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고 얼음물에 젖은 옷이 무겁게 달라붙었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달렸다. 아니, 달린 게 아니라 도망쳤다. 인간이 아니라 짐승처럼.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멈춰! 같은 소리가 들렸다. 빛이 나를 훑었다. 나는 땅바닥에 엎드렸다. 안개와 숲이 나를 삼켜주길 빌었다. 나는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을 잘게 쪼개서 내쉬었다. 심장이 너무 커서 내 가슴이 소리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 순간 내 주머니 속 펜이 다시 손끝에 닿았다. 나는 그 펜을 꺼내서 손바닥 안에 숨겼다. 이 조각이 나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생각 하나로 나는 다시 움직였다. 숲을 빠져나와 작은 농가의 뒤편으로 기어갔다. 닭장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냄새가 고마웠다. 사람 냄새가 아니니까. 나는 닭장 옆 낡은 창고 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먼지가 목으로 들어왔고 기침이 나올 것 같았다. 나는 손등으로 입을 막고 기침에 삼켰다. 기침 한 번이면 끝이다. 밖에서 중국 당속자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멀어졌다. 그리고 다시
가까워졌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내 삶이 아주 가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넘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살았지만 아직 자유가 그게 탈북의 끝이었다. 아니, 어쩌면 탈북의 시작이었다. 창고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좁았다. 닭장 냄새와 습기, 오래된 집 냄새가 뒤섞여 폐로 들어왔다. 나는 무릎을 가슴에 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몸을 조금만 펴도 바닥에 마른 먼지가 일어나 소리가 났다. 소리는 아직도 내게 죽음이었다. 강을 건넌 뒤에도 죽음은 따라왔다. 밖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을 때야 나는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숨을 쉬는 행위 자체가 허락받은 것처럼 느껴졌다. 평양에서, 외무상에서 나는 늘 정해진 시간에 숨 쉬는 사람처럼 살았다. 지금은 숨이 내 것이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게 두려웠다. 자유는 달콤하기 전에 낯설다. 몇 시간을 그렇게 있었는지 모른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내 안에서만 부서졌다. 새벽이 지나고 낮이 되자 창고 틈새로 빛이 얇게 들어왔다. 빛은 따뜻해야 하는데 내겐 차갑게 느껴졌다. 빛은 들키는 것이다. 나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움직였다. 브로커는 사라졌고 나는 혼자였다. 혼자라는 사실이 가장 잔인했다. 강을 넘는 순간엔 공포가 함께였고 지금은 공포가 나와 단둘이 남았다. 나는 농가 뒤편 담을 타고 내려가 길을 피하며 산길로 들어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지만 별빛은 내게 길이 아니라 감시처럼 느껴졌다. 이후의 시간은 기억이 아니라 조각이었다. 낡은 창고에서 하루를 버틴 조각. 중국 농촌의 흙길을 기어간 조각.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 뒤에서 2번 숨을 죽인 조각. 나는 몇 번이나 붙잡힐 뻔했다. 중국 단속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멀리서 다가올 때마다 나는 몸을 낮추고 숨을 잘랐다. 누군가의 손이 내 어깨를 잡는 꿈을 꾸고 깨어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몸을 확인했다. 아직 내 팔이 있는지, 아직 내가 사람인지. 얼음물에 젖었던 옷은 말라붙어 딱딱해졌고 손등의 상처는 검게 굳어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갔다. 목적지 때문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몇 주 뒤 나는 중국의 한 도시 변두리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같은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 같은 표정을 짓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모르는 눈들이 있었다. 나를 모르는 눈은 처음엔 편했다. 하지만 곧 내가 없어도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서늘했다. 나는 숨어 지내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렸다. 3번째 단계, 안전지대. 한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그때 나는 처음으로 펜을 꺼냈다. 평양에서 숨겨온 그 펜. 펜 속에는 송신 기록의 조각이 있었고 그 조각은 내게 끝까지 들고 가야 할 증거였다. 나는 그 종이를 꺼내 손바닥 위에 펼쳤다. 종이에는 숫자와 약호가 적혀 있었다. 아무도 보면 이해하지 못할 글자들. 하지만 외무성에서 살았던 나는 알았다. 이건 한 사람을 죽이는 문장이 아니라 한 체계를 흔드는 문장이다. 그 종이를 바라보며 나는 갑자기 울컥했다. 내가 지키려 했던 건 결국 종이가 아니었다. 내 가족이었다. 내 아이였다. 내 아내였다. 하지만 그들을 데려오지 못했다. 나는 혼자였다. 그 사실이 나를 가장 오래 괴롭혔다. 내가 살아서 남쪽으로 간다는 건 누군가를 남겨두고 가는 것과 같다. 어떤 밤에는
아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어떤 밤에는 아이의 기침이 귀 안에 남았다. 나는 그 소리를 지우려 할수록 더 선명해졌다. 죄책감은 물처럼 스며들어 아무리 닦아도 남는다. 마침내 연결은 왔다. 낯선 사람, 낯선 차, 낯선 방.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내가 더 위험해진다. 나는 그저 그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그리고 어느 새벽 나는 바다 냄새가 나는 곳으로 옮겨졌다. 짠내가 코끝을 찔렀다. 그 냄새는 강물과 달랐다. 강은 경계였고 바다는 출구였다. 그날 나는 남쪽으로 향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북쪽에서 떨어져 나왔다. 시간이 지나 나는 한국 땅을 밟았다. 공항의 밝은 조명, 따뜻한 실내 공기, 너무 깨끗한 바닥. 나는 한 걸음 내딛는데도 두려웠다. 발자국이 남지 않을 만큼 매끈한 바닥에서 나는 오히려 넘어질 것 같았다. 누군가 한국말로 말을 걸었다. 나는 알아들으면서도 반응이 늦었다. 언어는 같아도 세계는 달랐다. 한동안은 정신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했다.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깜짝 놀랐고 휴대폰 진동에도 심장이 뛰었다. 물이 마음껏 나오는 화장실에서 나는 한참을 수도꼭지를 껐다 켰다. 물소리가 너무 커서 누군가 들을까 두려웠다. 웃기지만 그게 내 현실이었다. 자유는 소리가 크다. 하나원에서의 시간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호한다고 했지만 나는 보호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다. 나를 지켜주는 손길 앞에서도 나는 경계했다. 눈빛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나는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 외무성 복도, 붉은 도장, 별똥실의 형광등, 그리고 문 밖의 목소리. 동무, 문 좀 열어보시오. 그 꿈에서 나는 늘 문을 열지 못했다. 열면 끝이니까. 그런데 꿈에서도 끝이 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는 공포가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몇 달이 지나 나는 하나센터를 통해 사회로 나왔다. 거리에는 불빛이 넘쳤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지 않은 채 걸었다. 그걸 보며 나는 이상하게 슬퍼졌다. 이런 삶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내 과거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 나는 편의점에서 작은 과자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가격표가 붙어 있고 그 가격표를 누구도 숨기지 않는다. 나는 그 단순한 것 앞에서 목이 꽉 막혔다. 어느 날 나는 라디오를 켰다. 한국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평양의 소리와 달랐다. 부드럽고 길었다. 나는 그 음악을 들으며 문득 창밖을 봤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소리 없이 떨어졌고 그 소리는 내게 추격이 아니라 계절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정말 살아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내는, 아이는 살아있을까? 내가 남긴 빈자리가 그들을 죽이지는 않았을까? 나는 그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다. 답이 없다는 게 탈북의 또 다른 형벌이다. 살아남았는데도 마음은 계속 국경을 넘지 못한다. 지금도 나는 밤이 되면 손바닥을 펼쳐본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다. 족쇄도 도장도 없다. 그런데도 손바닥이 가끔 뜨겁다. 펜을 쥐던 감각이 아직 남아있다. 그 펜은 이제 내 곁에 없다. 어느 날 나는 그것을 조용히 버렸다. 증거가 아니라 내 과거를 놓아주기 위해서. 하지만 놓아주었다고 해서 잊히는 건 아니다. 나는 여전히 묻는다. 나의 전문 한 줄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미치게 했을까? 그리고 나는
왜 그 속에서 끝까지 사람이고 싶었을까? 청량의 겨울은 아직도 내 몸 어딘가에 남아있다. 하지만 한국의 비는 조금씩 그것을 씻어낸다. 비가 내릴 때마다 나는 안다. 이 비는 감시의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리라는 걸. 그리고 오늘 나는 다시 조용히 숨을 쉰다. 이제는 누가 허락하지 않아도 되는 숨을.